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우연과 운명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놀라게 할 때도 있지만 소중한 인연이나 잊지 못할 기억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인연과 기억은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들을 선사하곤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시간도 우연히 준 소중한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스튜디오에 불을 한번 켜볼까요? 우연히 주는 선물 같은 하루, 여기는 챈디의 온에어 DJ 채은입니다. 하고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챈디의 온에어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중계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유튜브에서 남서울대학교 방송국 NSBS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복지회관 외부 전광판에도 함께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챈디의 온에어에는 3가지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코너는 우리 대학 연극 동아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설과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이야기, 책 듣는 하루,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는 챈디의 온에어 지식정보관 N컨버전스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DJ 채은입니다. 눈을 감아 그때 우리가 보여
바쁘게 흘러가는 사회 속 사람들의 손엔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고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책은 이북 또는 오디오북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책은 어느새 우리의 눈이 아닌 귀로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책 듣는 하루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책의 온전함, 소중함, 영원함을 담아 소설과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소개하는 오디오북 코너입니다. 주변에 친구도 없고 책만 읽으며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고등학생 하루키. 수술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간 그는 구석에 놓인 일기장 하나를 발견한다. 그 일기장의 이름은 공병문고. 무심코 열어본 일기장 안에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단어들이 써져 있었는데 이때 같은 반 여학생 사쿠라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것이라 말한다.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갑자기 친구가 되어버린 둘. 그리고 공유하게 되는 비밀들. 오늘 책 듣는 하루를 함께할 작품은 스미노 요루 작가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입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는 당시 신인 작가였던 스미노 요루의 첫 소설입니다. 투고 웹사이트 소설가가 되자에 올린 원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이후 출판사 편집자의 눈에 띄어 2015년 책으로 출간되었는데요. 독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자 2016년 일본 서점 대상 2위는 물론 일본 리뷰 웹사이트 독서미터에서 일본 독자가 읽고 싶은 책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실사 영화가 2017년에 개봉했고 그로부터 1년 후 요시지마 시니치로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배우분들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우리 대학 연극 동아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배우분들이시죠. 사쿠라 역할의 공성은 학우님, 그리고 하루키 역할의 김태형 학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또 뵙습니다. 오늘 책 듣는 하루의 마지막 방송에 함께해 주신 성은 학우님과 태형 학우님, 두 분 다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하지만 오늘 처음 방송을 듣고 계실 학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30기 배우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루키 역할 맡아주셨죠. 성은 학우님도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25.5기 배우를 맡은 공성은이라고 합니다. 사쿠라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두 번째 촬영이자 마지막 촬영에 두 분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이 곧 정기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어떤 스토리로 연극을 하시는지 살짝 스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 스포해 주자면 네. 약간 조용한 마을에 쌀떡이 발견된 거예요. 그 네. 쌀통 안에 발견된 신체 조각. 그거를 찾는 내용이라 범인을 찾는 그런 의심하고 좀 개그스럽게 찾는데요. 코미디가 조금 결합이 된 추리물인 것 같습니다. 관객들과의 호흡이 살짝 중요해 보이는 그런 장르인데요. 스토리까지 들으니까 두 분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약간 듣기로는 배역을 뽑으실 때 오디션을 본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오디션이 이루어지나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네. 각자 원하는 캐릭터 1순위, 2순위를 정해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대사를 일단 먼저 하고 네. 원하는 대사 네. 그걸 하고 이제 우리 감독들이 원하는 대사를 한번 해보고 이 배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런 걸 먼저 본 다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선점해 줍니다. 잘하는 걸로 뽑는 게 아니고 네. 어울리는 걸로 어울리는 때문에 걸로. 잘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정말요? 근데 어울리는 배역을 맡으면은 좀 연습하면 좀 잘하게 되지 않나요? 점점 제 말투가 그 역할의 말투 같아서. 확실히 연습의 힘이 연극 이렇게 물들면서 연습이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 공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홍보 한번 하시죠. 저희가 11월 27일, 28일 5시 반 합복관 지하 1층 소극장에서 연극을 합니다. 대충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잡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주세요.
제발 보러 와주세요. 아, 좋습니다. 5시면은 대부분 학우분들도 수업이 끝나시고 학생복지관 안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왜 통학할 때 지나가면서 슬쩍 소극장 내려가셔서 1시간 정도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월요일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아름다운 사람들 공연 제목은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연극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너의 퇴장을 먹고 싶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오늘 이야기할 작품명이 아주 독특하죠. 너의 퇴장을 먹고 싶어. 솔직히 제목만 들었을 때는 혹시 이거 스릴러물인가 싶기도 한데 두 분께서는 처음 이 작품 제목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전 이거 듣고 막 좀비물인가 해가지고 막 일리 주인공이 있어요. 막 그 감염됐는데 막 이성이 유지돼 있어가지고 막 이런 내용에서 막 아. 이거 뭐야 했다가 보니까 그쵸. 완전 네. 장르가 다른 로맨스족이었죠. 성윤아고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걸 왜 먹어? 약간 보자마자 보기가 싫었어요. 아, 그쵸. 네. 약간 호불호가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근데 사실 저는 제목이랑 책 표지를 같이 봐가지고 로맨스겠거니 했는데 뭔가 그냥 제목 자체가 일본스럽다. 일본의 요 감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제목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작품이죠. 원작 소설과 애니메이션 영화 모두 시작은 동일합니다. 남자 주인공인 하루키는 병원에서 맹장 수술 경과를 보고 수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병원 소파의 한 구석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생긴 하루키는 일기장을 열어 나는 몇 년 안에 죽는다 라는 내용을 보게 되죠. 이때 어디선가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거 내 거야. 놀랐어? 바로 같은 반 여학생 사쿠라였죠. 주변에 친구도 없고 조용한 하루키와 달리 사쿠라는 엄청 밝은 성격에 또 흔히 말하는 인싸 성격이었어요. 하루키는 그런 사쿠라의 시한부에 관심 없다는 듯 수납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는데 병원에서 나오니 사쿠라가 하루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쿠라는 무척 반가워하면서 이런 우연이 있네 라고 말하지만 하루키는 아주 쌀쌀맞게 대합니다. 미안하지만 네 운명에 낄 생각은 없어. 이런 하루키에게 사쿠라는 오늘 병원엔 왜 왔어? 내 병원 둘만의 비밀로 하자. 남은 인생 동안 너랑 놀아줄까? 라면서 끊임없이 다가가요. 그럼에도 하루키는 무관심한 듯 너 좋을 대로 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학교에 간 하루키는 도서위원회 봉사를 위해 도서관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쿠라를 마주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사쿠라도 도서위원회에 새로 지원했던 것이죠. 남의 우연에 끼고 싶지 않았던 하루키는 이때를 기점으로 사쿠라의 우연에 끼게 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혹시 이런 우연이나 운명 믿으시나요? 네, 저는 오. 운명론자여가지고 오, 일단 우연이 계속되면 일단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 강하게 맹신하고 계신데요. 혹시 네. 그럼 운명이다라고 생각했던 순간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아름다운 사람들 배우가 된 것도 되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먼저 제의를 네. 해주셨잖아요. 나와달라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남이 된 거는 좀 저희가 이끌어간 우연인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은데요. 태영아고님은 믿으시는가요? 저는 운명을 믿는다기보다는 네. 우연을 운명으로 만드는 과정을 믿어가지고 그러면은 운명 자체를 믿는다기보다는 그 노력을 믿는다는 말씀이시죠? 사소한 우연이나 이런 사소한 사건들을 이제 일부러 의미 부여하고 이제 조금 더 다가가고 억지로 엮어가지고 그걸 운명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그냥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우연과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 운명까지는 조금 못 믿겠어요. 뭔가 운명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연이 반복된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저도 태영아고님처럼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는 삶을 살면서 운명을 만들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줄거리 계속해서 얘기해 볼까요? 하루키는 운명처럼 자신과 정반대인 사쿠라의 인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쿠라는 그에게 자신의 죽기 전 버킷리스트를 함께할 기회를 주겠다며 계속 들이댑니다. 그에게 자신의 죽기 전 버킷리스트를 함께할 기회를 주겠다고 계속 들이댔는데 만약 두 분께서 사쿠라처럼 좀 시한부를 선고받았다면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맨 처음에 일단 혼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좀 울다가 좀 오래 울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상시랑 똑같이 그냥 일상을 유지하실 네. 것 같으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죽는다는 이유 하나로 뭔가 내 일상이 바뀌는 것 자체가 싫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바꾸면은 내가 네. 죽는다는 거를 인정하니까 그 인정하기가 더 싫어가지고 네. 평소랑 더 똑같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오, 그쵸. 아무래도 뭔가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 뭐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할 때마다 그래, 난 죽으니까 하고 좀 나쁜 의미 부여를 하게 될 그쵸. 것 같아서 네, 이해는 됩니다. 하구님은 어떤 거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 1년 정도 네. 시한부를 받는다 하면 구체적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연극 먼저 마무리를 하고 어, 네. 그리고 종강도 하면은 방학 때 하고 싶은 걸 할 것 같아요. 제 종강까지. 버킷리스트를 할 것 같아요. 학원 혹시 마지막 학기신가요? 아니요, 1년 남았어요. 그러면 종강까지 그리고 3학년까지 책임을 지고 네. 대단하신데요. 저는 바로 일단 자퇴부터 하고 또 학원님께서 특이한 거를 또 하고 싶으시다고.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네. 펭귄 만지기가 있는데 제가 네. 그거를 어디서 만지는지 다 알아왔어요. 아. 그리고 종강하면 만지러 갈 것 같습니다. 어딜 어디서 만지는지도 펭귄의 배예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펭귄의 배를 만지고 싶으신? 그냥 너무 만져보고 싶게 생겨가지고 사실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시한부니까 그냥 만지고 도망갈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건들 수도 없겠다. 한번 싹 만지고 좋습니다. 이게 딱 그 용기가 생기는 타이밍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좀 파워 N이라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저도 일단 가요제를 마무리를 이때는 가요제가 끝났을 시점이겠군요. 네, 저는 가장 먼저 여행을 혼자 갔을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여행 가는 거를 저희 부모님께서 위험하다고 절대 허락을 안 해주셔서 더 약간 반항심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제 버킷리스트는 혼자 백팩 딱 하나 메고 좀 건물 낮고 막 좀 구멍가게 있는 그런 시골 동네들 그냥 돌아다니면서 할머님, 할아버님들한테 인생을 배우는 게 제 버킷리스트인데, 사실 그게 학기 중이고 또 졸업하고 취직하면은 쉽게 바로 실현할 수는 좀 없는 그런 버킷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시한부를 선고받는다면 저는 혼자 시골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각자 다른데, 학우분들도 만약 내가 사쿠라처럼 시한부를 선고받는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싶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의 버킷리스트까지 말해보았으니 계속해서 줄거리를 이야기해 볼까요? 사쿠라도 서문학원님처럼 약간 특이한 버킷리스트가 있죠. 네. 죽기 전에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내장구이 먹기였습니다. 내장구이는 뭐 곱창이나 염통구이 이런 거를 말하는데, 사쿠라는 간이 아플 땐 간을 먹으면 낫고 췌장이 아플 땐 췌장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속설 때문에 11회라고 불리는 췌장부위도 먹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내장부위를 주문해서 먹어요. 혹시 두 분도 사쿠라처럼 좀 나 혼자만 믿는 이런 속설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뭔가 잘 된다. 네. 그러면은 뭔가 큰 불행이 올 거다.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올 그래서 거다. 약간 공존한다? 한 50대 50으로 항상 유지될 거다. 그래서 너무 잘 되면은 그거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그래도 그 행복한 순간 좀 누리셔야죠. 그 50은 가득 누리셔야죠. 이제 나머지 의식 때문에 차라리 먼저 왔으면은 불행이 먼저 왔으면, 그쵸, 불행이 먼저 오면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성은아고님은 믿는 속설 있으세요? 저는 약간 생각으로 하는 편인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상상? 이렇게 연극을 잘 마무리하는 상상을 하면은 꼭 실수를 한 번씩 해요. 약간 징크스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최대한 나중 일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딱 편이에요. 그때 네. 몰두해서 열심히 사는 걸로. 두 분 다 마인드가 너무너무 멋진데, 제가 믿는 속설은 약간 초라할 정도인데요. 저는 선풍기를 밤새 틀고 자면 죽는다는 속설을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까지는 태용학원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뭔가 괜히 건강에 나쁠 것 같고, 또 저는 목을 쓰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괜히 막 목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열대가 올 때도 무조건 2시간만 타이머 맞춰놓고 중간에 깨는 한이 있더라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름 안 쓰세요? 네, 절대 안 써요. 저 회의할 때 빨간색으로 쓰다가도 저희 국원들 이름 쓸 때만 꼭 빨간색으로 바꿔서 써요. 학원님도 믿으세요? 그거? 당연하죠. 학원님은 빨간 펜으로 이름 쓰는 속설. 저는 그거 말고 이게 네. 웃었던 이유가 저는 그 이불을 덮으면은 꼭 발까지 덮어야 돼가지고 이제 맞아요. 더운데도 맞아요. 이제 억지로 다 덮고 자가지고 맞아요. 왠지 발이 시원하면 누가 이렇게 잡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저희 셋이 속설로 얘기하면 또 1시간 또 지나가겠는데요. 속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줄거리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사쿠라와 하루키의 첫 식사 장면을 두 분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두 분 바로 연기하실 준비 되셨나요? 살짝 살짝 되셨나요? 어떻게 하면 완전히 준비가 되죠? 사장님을 좀 잘해주시면 사장님을 제가 사장님 역할을 맡았거든요. 항상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역할을 제가 맡아서 부담스러운데 이번에는 정말 일식집에 있는 사람처럼 이라샤이 마시를 잘 살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시네 클립 사쿠라와 하루키의 첫 식사 장면 만나보고 올게요. 사쿠라와 하루키는 함께 고기를 먹고 있다. 아 진짜 맛있어. 고깃집은 가족들하고. 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내장을 먹으라고. 야, 너 그건 흔히 시비레라 부르는 췌장이야. 혹시 병을 고치려고 내장을 먹는 거야? 그저 내장을 좋아할 뿐이야. 좋아하는 음식 물으면 내장구이라 하거든. 내 최애 음식은 내장구이. 사장님, 여기 양하고 염통 추가요. 그래요? 식사 제한 같은 건 없어? 기본적으로는 없어. 그게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의학이 발전한 덕분이래.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하지? 병에 걸렸지만 생활엔 지장이 전혀 없어. 양과 염통 나왔습니다. 아, 난 화장되는 건 싫은데. 지금 그게 고기 먹으면서 할 소리야? 내 췌장은 너가 먹어도 돼. 내 말 듣고 있니? 좀 찾아봤는데 다른 사람이 몸을 먹어주면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더라. 외국 신앙에 있는 얘기야. 사양할게. 네 영혼은 시끄러울 것 같아. 맞는 말이긴 하지.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시네 클립 보고 오셨습니다. 너무 잘해주시네. 아 그래요? 사장님 잘 살렸나요? 너무 창피해요. 저희 국원들이 앞에서 계속 웃어가지고. 이게 딱 첫 식사라서 그런지 묘하게 어색하면서도 텐션이 매우 상반되잖아요. 그걸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루키는 운명처럼 하루키는 죄송합니다. 네, 도서위원회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간 거라서 교복을 그대로 입고 갔죠, 두 사람이. 그래서 저희도 오늘 또 이렇게 교복을 입고 왔는데 이번에는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이번에는 저요. 저번에도 성은아버님의 아이디어였죠. 네, 맞아요. 역시 이런 디테일에도 이번에는 왜 하복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저번에 동복을 입어가지고 이번에 아. 한복을 좀 다채로움을 주고자. 그럼 두 분 네. 교복 각자의 교복이신가요? 네, 저는 고등학생 때 교복. 저는 교복이 없어가지고 그 고3에 교복을 빌렸습니다. 딱 현직 가장 고등학생에 가까운 진짜 교복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냄새는 날아간 지 오래고 또 장롱에서 열심히 꺼내 왔습니다. 학우님 전에 맞아요. 저희가 같은 학번이라서 벗은 지 꽤 됐거든요. 어색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역시나 모든 배역에 있어서 이런 의상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시는 모습죠. 역시 또 존경스럽습니다. 덕분에 보여주신 첫 씬이 교복 때문에 더욱 풍부했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다시 작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식사를 마친 하루키와 사쿠라는 식탁에서 나와서 잠깐 길을 걷는데요. 원작 소설에서는 둘이 함께 쇼핑도 하고 유명한 카페 체인점을 가는 걸로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시내를 걷는 도중에 한 할머니께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자 사쿠라가 기꺼이 돕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이후에 가는 카페도 유명 카페 체인점이 아니라 동네의 조용한 카페죠. 혹시 이 카페 이름 기억나시나요, 두 분? 카페 스프링. 맞습니다. 카페 스프링. 이 카페 이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네, 벚꽃을 의미하는 이 사쿠라의 이름하고도 좀 잘 어울리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둘이 약간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고 나서 다음날 학교에 가니 소문이 쫙 나죠. 무슨 사이냐, 왜 저런 애랑 노냐 이런 소문이 납니다. 모두가 이 만남에 의문을 가지는데 특히 사쿠라의 절친인 교코가 둘의 만남을 아주 탐탁치 않아 해요. 이런 교코의 시선과 다른 친구들의 관심이 하루키에게 모두 쏠리자 하루키는 좀 귀찮은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언제 귀찮아 했냐는 듯 금세 사쿠라와 놀게 됩니다.
사쿠라는 자신이 시한부임을 교코한테 말해서 남은 시간을 교코랑 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사쿠라가 왜 절친 교코가 아닌 좀 안면도 없었던 하루키에게 털어놨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교코는 매우 친한 친구잖아요. 아, 맞아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말하면은 분명 울 거고 근데 자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자기의 친한 친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네. 좀 더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고 그리고 하루키는 조금 처음 만난 일이니까 그렇죠. 어색한 사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럼 태영아고님도 만약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친한 친구들한테 말씀 안 드릴 건가요? 네, 저는 웬만하면 가족까지 말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아, 완전히 일상을 유지하고 싶으시군요. 이렇게 시한부에 태연하게 반응하려고 하시는 분은 또 처음인데요. 좋습니다. 성은아고님은 왜 사쿠라가 하루키에게 말했을 거나요? 일단 공병문고를 들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쿠라한테 막 물어보지도 않고 되게 네. 담담했잖아요. 좀 차갑지만 그래서 담담한 게 더 믿을만해서 하루키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말 모두 일리가 있는데 저는 약간 두 분의 생각 섞은 느낌이에요. 원래 아무 관련 없는 사람한테 무거운 얘기를 털어놓을 때 오히려 속이 좀 시원하고 개운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마 사쿠라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태영아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아는 사람에게 말하려면 너무 많은 점을 고려를 해야 돼서 그러다 지쳐서 결국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은아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켰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마침 하루키도 이 질문을 사쿠라에게 하게 되죠. 원작 소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디저트 카페에서 그리고 영화에서는 바닷가에서 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있던 사쿠라에게 하루키가 이렇게 묻습니다. 절친한테 말 안 해도 돼? 괜찮아. 교코는 마음이 여려서 매일 울 거야. 너는 정말로 죽어? 응, 죽어. 이런 얘기는 너한테만 하는 거야? 진실과 일상을 함께 해주는 사람. 의사 선생님은 진실만 말하지만 가족들은 괜찮은 척 억지로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는데 교코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너만 유일하게 진실과 일상을 함께 해줘. 그래서 난 너랑 노는 게 즐거워. 사쿠라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해준 하루키가 좋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던 사쿠라와 하루키는 신칸센이라는 기차를 타고 이름 모를 목적지로 갑자기 여행을 떠납니다. 하루키와 사쿠라는 기차 안에서 여러 책자를 보며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원작 소설에서는 책자를 보고 있는 사쿠라가 하루키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쿠라가 하루키의 이름을 공병문고에 적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루키는 공병문고에 자신의 이름이 적히지 않길 바랐고 이후에 원작 소설과 영화 속 사쿠라는 하루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따분한 클래스메이트 또는 사이좋은 클래스메이트라고 불렀는데요. 두 분께서는 사쿠라가 하루키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름을 불려주고 붙여준다는 게 정을 들이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쿠라는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최대한 덜 슬퍼하고 하루키도 덜 슬퍼하게 하려고 끝까지 이름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쿠라가 이렇게 속없이 막 해맑아 보여도 너무 내면이 깊은 사람이라는 게 저도 이 장면을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태용아버님은 왜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키한테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너무 많은 정을 줘가지고 미련을 가질까봐 어떻게 막 힘들게 잘 버티고 있는데 미련을 가지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두 분과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유명한 시에도 있듯이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해준다는 거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또 가볍게 털어놨던 시한부에 대한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둘 다 힘들게 하진 않을까 하는 사쿠라의 고뇌가 보이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둘은 기차 여행을 타고 가서 도착해서 라면도 먹고 쇼핑도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은 진실 혹은 도전이라는 게임을 하게 돼요. 이 게임은 진실을 물었을 때 진실에 대한 대답을 솔직하게 하거나 못하겠다면 상대가 말하는 도전을 무조건 들어줘야 했습니다. 사쿠라는 자신이 이길 때마다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뻐? 그럼 나는 몇 번째로 예뻐? 처럼 좀 곤란하고 약간 철없는 질문들을 하는데요. 게임을 이어가던 중 사쿠라는 침대에 누워서 하루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만약 내가 사실은 죽는 게 너무 두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줄래?
하루키는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지 못하다가 도전을 외칩니다. 두 분께서는 하루키가 왜 대답을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키는 일단 얘가 죽는 건 알지만 근데 이제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은 절대로 얘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할 정도로 그렇죠. 맞아요. 밝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걸 듣는 순간 얘가 진짜로 죽는구나를 상기하면서 많은 충격을 먹어서 말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새로운 관점인데요? 설문아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 제가 하루키라면은 네. 끝까지 같이 있어줄게라는 말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사쿠라를 좋아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랑 사쿠라가 죽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이때는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하루키는 사쿠라가 클렌징 폼 좀 꺼내달라고 했을 때 우연히 사쿠라의 수많은 약과 주사기를 봤죠. 같이 있던 내내 태영아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밝고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사쿠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사쿠라에게 교코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교코는 하루키와 사쿠라가 함께 여행을 갔다는 사실에 하루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애매한 감정이라면 사쿠라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하루키는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지지만 사쿠라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놀러 오라며 책을 빌려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사쿠라는 책을 바로 빌려주지 않고 게임을 하자고 하는데 게임을 하던 중 사쿠라가 갑자기 하루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건넵니다. 나를 여자친구로 삼을 생각은 없겠지?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던 하루키는 책만 빌려 집에 가겠다고 하며 그 길로 사쿠라의 집에서 뛰쳐나왔고 이렇게 둘 사이엔 작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비가 오고 있었지만 비를 맞으며 걷는 하루키의 앞에 갑자기 같은 반 남학생 타카히로가 나타납니다. 사실 사쿠라의 전 남자친구였던 타카히로는 하루키가 사쿠라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뒤를 밟았죠. 이때 하루키가 너가 뭔데 사쿠라와 함께 있냐?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때 사쿠라가 나와서 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쿠라는 타카히로에게 너 이제 진짜 정말 싫으니까 다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엮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타카히로는 도망치듯이 자리를 뜨고 그 자리에는 사쿠라와 하루키 둘만 남게 됩니다. 사실 원작 소설에서는 사쿠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영화에서는 빗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빗속에서 하루키와 사쿠라가 화해하는 장면을 두 분께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신의 클립 하루키와 사쿠라의 오해와 화해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괜찮아? 전 남친이 쟤였구나. 역시 나 같은 애는 남과 얽히는 게 아니었어. 혼자 있었으면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 나 같은 놈 말고 쟤나 쿄코처럼 진심으로 널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지내. 우리 그날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이잖아.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럼 뭔데? 우린 모두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 같은 반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야. 운명 같은 것도 아니야. 그건 네 해석일 뿐이야. 난 공병문고를 쓰려고 그 노트를 골랐고 책을 좋아하는 네가 마침 그걸 주었지. 너는 내 부탁을 받아들여줬고 네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 내가 여태 해온 선택, 우리가 해온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끌어당긴 거야. 그렇게 지금 우린 여기 있는 거라고. 하루키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를 본 사쿠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아까는 미안했어. 하지만 난 지금 네가 여기 있어서 너무 기뻐. 그니까 조금만 더 잠시라도 괜찮으니까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 난 너에게 해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 옷 빌려줄 테니까 다시 우리 집에 가자. 고마워. 응? 뭐가? 네, 하루키와 사쿠라가 화해하는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두 사람이 가장 격하게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는데 사실 원작 소설과 영화가 모두 일본 작품이라서 연기 톤이나 이런 대사 같은 거를 살리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두 분 이거 준비하실 때 어떠셨나요? 저는 좋았어요. 아, 정말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다 보니까 음. 다른 작품보다 이 작품을 제일 하고 싶어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작품 맡게 되어서 기분 좋으셨겠어요. 아, 당연히 너무 좋아요. 역시 맡으신 만큼 그 사쿠라의 천진난만함을 네,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 실수 많이 해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사람이 실수 좀 할 수 있죠. 태영 아버님은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오글거리더라고요. 아, 그쵸. 아무래도 가사가 번역이 된 걸 보면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교코 이름 말할 때 네. 너무 그래도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보면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네. 앞에 강아지 놔두고 좀 말했지. 강아지 네. 강아지 반응이 어떻던가요? 약간 얘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길래 상처 받았지만 열심히 했죠. 그래도 영화를 두 분 다 좀 인상 깊게 보신 편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좀 취향에 맞으셨나요, 영화가? 네, 저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어서 네, 좋았어요. 확실히 이 자기가 맞는 영화가 취향에 맞으면은 준비할 때 더 좀 재밌고 딱 와닿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분께 취향이 맞았다니까 영화를 제가 뽑은 것도 아닌데 괜히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쿠라와 하루키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돈독해지죠. 하지만 사쿠라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하루키는 입원한 사쿠라를 자주 찾아가는데요. 그가 두 번째로 병문안을 갔을 때 둘은 여행 가서 했던 진실 혹은 도전 게임을 다시 합니다. 하루키가 첫 판부터 이겨서 사쿠라에게 진실을 물을 기회를 얻게 됐는데 사쿠라는 또 천진난만하게 모든 조언이 다 물어보라고 자신합니다. 그런 사쿠라에게 하루키는 다소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산다는 건 뭐야? 예상과 달리 진지한 질문에 사쿠라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즐겁다. 그게 산다는 거야. 나 혼자서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어. 내 마음과 몸이 있는 것은 다른 모두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는 지금 살아있어.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어. 사쿠라는 산다는 곳에 사람과의 관계가 빠질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사쿠라의 말을 듣고 하루키는 자신이 그녀를 좋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두 분께도 이렇게 좀 진지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두 분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사쿠라 대사 중에서 네. 왜 사는지를 찾았는데요. 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즐겁다 이 대사가 너무 산다는 의미 같아요. 왜냐면은 네. 옛날에는 왜 살지? 이런 말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맞아요. 했는데, 습관처럼. 네, 습관처럼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 저희 동아리 사람들인데 대박. 네, 그래서 요즘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이거 원래 배우는 게 많고 즐거우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네, 너무 빨리 가요. 학원님 이거 너무 로맨틱한데요? 듣는 부원으로서 어떠세요? 감동? 저도 국원한테 이렇게 로맨틱한 말을 하면 저희 국원들도 감동을 받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넘어갈게요. 태영 학원님은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저에게 산다는 거는 삶의 목적을 찾는 거? 삶의 목적을 찾는 거, 의미를 찾아가는 거. 네.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은 왜 태어난지 처음에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천천히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네.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삶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목적을 찾는 게 삶이다. 두 분 다 이 진중한 질문에 맞게 진중하게 고뇌를 해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분께서 해준 말씀이 이 영화가 좀 말하고 싶은 바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영화를 아끼고 잘 본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가 저도 좀 생각하면서 어렵지만 공감해요. 사실 나 태어나고 싶어 라고 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매 초마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왜를 찾아가는 게 저도 사는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병문안을 끝으로 퇴원할 줄 알았던 사쿠라는 사실 한 2주 정도 더 입원을 했어야 했고 그녀가 걱정된 하루키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원작 소설에서 하루키는 사쿠라의 병실에서 고백을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불꽃놀이를 보러 가서 로맨틱하게 고백을 하죠.
많은 관객의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사쿠라는 입원이 길어지자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 했던 불꽃놀이를 하루키와 함께 보러 갑니다. 사실 사쿠라가 좀 무작정 데리고 가서 하루키는 영문도 모르고 언덕을 오르는데 이곳에서 하루키가 자신의 마음을 담백하게 고백하는 순간을 오늘 두 분께서 마지막 시네클립으로 보여주신다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시네클립 하루키가 사쿠라에게 고백하는 씬 함께 보고 올게요. 병원에서 여기가 보이더라고. 절경이 보일 거라 생각했어. 야경은 퇴원하고 봐도 되잖아. 오늘이 아니면 안 돼. 너 요즘 이상해. 너 말이야. 죽지 않지? 뭐? 죽기야 죽지. 나도. 너도. 그 말이 아니라. 세상에 병이 들었으니 그것 때문에라도 죽겠지. 그게 아니라. 너가 큰 병을 앓는 게 너무 걱정돼.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응. 꼭. 사쿠라가 가볍게 웃는다. 왜 웃어? 그렇게 날 걱정해주니까 행복해서. 걱정 마. 죽을 땐 꼭 너에게 말할게.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며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른다. 보고 오셨습니다. 영상 없이 이렇게 대사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이었죠. 사실 대사가 살짝 오글거릴진 몰라도 로맨틱할 땐 확실히 로맨틱해지는 이 일본 작품 특유의 감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이 장면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배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배경 때문에라도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커플이. 맞아요. 태영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좀 감동적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의 작품이 약간 조금 이쁘더라고. 약간 그 죽는다? 네.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네. 이 작가가 그 다음 작품에서도 여주인공이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다 이런 네. 내용이라 좀 더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슬프더라고요. 죽음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꺼려질 수도 있는 소재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좀 불쾌하지 않게 잘 녹여내는 그 내내 잘 녹여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감독하나 봐요. 맞아요. 좋습니다. 사실 이 불꽃놀이 장면이 원작 소설, 실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유일하게 애니메이션 영화에만 들어있는 장면이라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더라고요. 두 분께서는 원작 소설에서는 이제 병실에서 고백을 하고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불꽃놀이 보면서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이 좀 더 와닿으셨나요? 저는 불꽃놀이. 불꽃놀이 고백이요? 왜 불꽃놀이 고백이 더 와닿으셨어요? 일단은 실제로는 불꽃놀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색깔이 되게 엄청 예쁘잖아요. 밤하늘이고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을 좋아하는데 그게 알록달록한 불꽃들이만 날리고 그리고 그 잔잔한 분위기에서 이제 네.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로맨틱해가지고. 불꽃놀이를 더 선호하시는 네. 걸로? 좋습니다. 성은 아버님은요? 저도 애니메이션 고백이 더 설레는데 네. 이유가 불꽃놀이가 되게 낭만 있게 나오고 그리고 맞아요.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불꽃놀이가 터지니까 좀 바꿀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런 고백 어느 날에든 할 수 있지만 그 불꽃놀이가 터지는 날이었고 네. 오랫동안 그걸 보고 싶어 했다라는 사쿠라의 그 좀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로맨틱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반전으로 사실 저는 병실 고백이 조금 더 와닿았어요. 뭔가 그러니까 진짜 그림이랑 씬이 예쁜 거는 저도 불꽃놀이 장면이었거든요. 그때 나오는 삐지도 너무 좋았어서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뭔가 사쿠라의 시한부 선고가 좀 더 와닿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애틋한
애틋한 게 더 나타나는 거는 사실 저는 병실 고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둘도 고백은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병실 고백에서 조금 더 잘 드러난 것 같아서 네, 저는 병실 고백이 좀 더 와닿았습니다. 아, 학우분들도 이거 좀 갈릴까요? 저는 불꽃놀이 쪽으로 학우분들도 확 쏠릴 것 같은데 저는 줏대 있게 병실 고백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는 작품의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결말도 불꽃놀이 장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작 소설과 영화 모두 결말은 동일한데요. 사쿠라가 태어나는 날 만나기로 했던 하루키는 초반에 나왔던 그 카페에서 사쿠라를 기다리는데요. 카페 이름 기억하시나요? 카페 스프링. 맞습니다. 카페 스프링에서 계속해서 사쿠라를 기다리면서 문자를 주고받아요. 이때 사쿠라가 보낸 문자의 답장을 한참 고민하던 하루키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고 보낸 뒤에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답장은 없었고 사쿠라는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키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하는데 TV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쿠라가 묻지마 살인을 당해 길가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죽기 전에는 하루키에게 꼭 말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사쿠라가 말없이 떠나자 충격을 받은 하루키는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삽니다. 사실 저는 이 뉴스 보도되는 장면 보고 너무 놀라서 잠깐 장면을 멈췄었거든요. 두 분 어떠셨어요? 이 엔딩 처음 봤을 때? 저는 사실 그 시한부로 죽을 줄 알았는데 저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죽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둘이 운명이라 생각했는데 끝내 닿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되게 더 여운이 남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태영아고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거 보고 순간 이거 작가 왜 이래 하면서 화내면서 맞아요. 이입해가지고 당황스러워요. 네.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복선이 좀 나오죠. 계속해서 묻지마 사건이 일어났고 조심해라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 그래서 저도 이 장면 보고 나서 그래서 자꾸 그걸 하는 뉴스 보도를 보여줬구나라고 하고 또 태영아고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감독이 이런 좀 뜬금없는 죽음을 소재로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작가, 이 감독의 다른 작품에서 대체 어떻게 주인공들이 죽는지 약간 궁금해져서 찾아볼 생각이에요. 저는 혹시 보셨나요? 다른 작품? 보진 않았고 이제 네. 그냥 얘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번 여주인공도 해가지고 또 죽는구나. 감독이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을 찾아봐야겠어요. 너무 궁금해서. 좋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하루키는 사쿠라의 공병문고를 찾으러 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쿠라의 엄마는 하루키를 기다렸다고 공병문고를 건넸고 그 안에는 사쿠라가 하루키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는데요. 편지 속에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고 써져 있었고 일본 하루키는 급하게 사쿠라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죠. 하루키와 사쿠라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건넨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말.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하루키 입장으로 말해보면은 네. 사쿠라가 살았으면 하는 거를 사쿠라 방식으로 말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태용해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첫 번째 씬에 보면은 너의 췌장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영혼을 계속 같이 산다? 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가 죽는 걸 알지만은 내 영혼 속에서 항상 같이 있어주길 바래. 이런 의미 같아요. 두 분께서 해석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사실 이 하루키가 교코에게 또 사쿠라가 교코에게도 남긴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둘이 따로 카페 스프링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교코는 하루키를 보자마자 너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지만 사쿠라의 편지를 읽은 교코는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그녀가 시한부였던 걸 믿을 수 없다고 또 시한부임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하루키를 용서할 수 없다고 울먹거리는데 이렇게 악연으로만 끝날 것 같던 하루키와 교코는 하루키의 용기로 친구가 되어서 사쿠라의 묘에 가는 것을 끝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때 하루키가 먼저 우리 좀 잘 지내볼래? 라고 말했을 때 뭔가 사쿠라가 가장 크게 하루키에게 남기고 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사람을 되게 회피하고 귀찮아하고 좀 도망갔잖아요. 근데
계속 만나라, 넌 대화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 가장 크게 하루키 인생에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얼핏 보면은 좀 단순 청춘, 하이틴, 로맨스 작품인 것 같지만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작품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오가는 편인데요. 혹시 두 분께 기억나는 명대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껌 먹을래? 이거지만 맞아요, 꺼미루라고 말하죠.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네. 사쿠라 대사 중에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선택한 거야. 이 대사가 너무 마음에 맞아요. 명대사 두 같아요. 분께서 이제 두 번째 씬에서 보여주신 대사 중 하나이기도 한데 왜 그 명대사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일단 저랑 되게 똑같은 생각이었어가지고 아. 저도 하루키랑 사쿠라가 운명이라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이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태영 아버님은 어떤 저는 이 제목처럼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왜냐면은 이 대사가 하루키의 가장 큰 마음을 말한 거였고 맞아요. 서로의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서로에 대한 가장 큰 고백이기 때문에 제일 감동 깊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영화 보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제목이 조금 유난스럽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보고 나니까 뭔가 하루키가 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고 말했던 게 하루키한테 최고의 고백, 그리고 또 이 고백을 용기 삼아서 교코에게도 친구를 하자고 말했던 것 같아서 저도 하구님의 명대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병실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 갑자기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사쿠라가 반 친구들이 하루키한테 너가 스토커짓해서 사쿠라가 결석한 거다 하면서 참 헛소리지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쿠라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거 네가 대화를 안 해서야 라고 말했던 게 저는 기억에 가장 남아요. 뭔가 이 대화가 오가고 나서 하루키가 나 진짜 너한테 많은 걸 배웠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을 확 풀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대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명대사 그리고 작품의 엔딩까지 달달한 연기 그리고 원작 소설과 영화의 흐름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로 간단한 소감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오늘이 책 뜨는 하루에 마지막 방송이죠. 두 분께서도 진짜 아쉬워하셔서 저희도 너무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은 두 분께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막방을 장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막방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그니까요. 이게 4회차만 편성돼서 너무 아쉬웠어요.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니까요. 진짜 이 과정도 재밌고 미팅 할 때도 재밌었고 맞아요. 처음에 첫날 했을 때는 네. 이제 긴장도 했는데 갈수록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실수한 것도 아쉽고 하면서 그쵸. 후회랑 많이 추억을 많이 만들었죠. 저희도 이게 첫 시도라서 긴장을 했는데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성은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너무 아쉽고 네. 그리고 되게 많이 떨렸는데 네. 챈디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풀어주시고 정리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너무 다 친절하시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진짜 좋은 기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다음 방송까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과 방송국 이렇게 같이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의 작품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처럼 원작 소설로 시작된 작품은 다양한 리메이크 작품들이 바탕이 되어서 서로 또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애니메이션 영화나 실사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원작 소설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원작 소설은 우리 대학 성암기념중앙도서관에서 대출을 통해 보실 수 있고요. 영화는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에서 모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주 오래전 소중한 기억처럼 여전히 남아있죠. 한 걸음 멀게 혼자만 알던 그 꽃들과 파란 하늘 하나둘 희미해지던 시간이 선명해지면
전부인 듯 눈부시게 찬란해 내민 손이 초라한 나는 조심스레 안녕 마음을 전해요 어두웠던 틈에 그대 사라져가는 흐려진 맘에 사랑이라는 색으로 물들이죠 작은 문이 열리고 세상이 달라지던 그날 보았던 하늘과 전해온 떨림 사소했던 어제가 커다란 오늘이 되었죠 내 곁에 있어줘